40쪽에 경계 보십니다. 경계. 토지를 옆에서 본 겁니다. 토지를. 여기는 땅속이 될 거예요. 이쪽은 100번지 토지 갑소유 토지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 을소유 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담장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겠죠. 담장 같은 구조물이 설치가 될 겁니다. 이 두 필지 토지를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그립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평판 측량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평판을 사용해서 측량을 하는 것을 평판 측량이라고 부르는데, 이 평판에 전자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 기능이. 이를 전자평판이라고 부르고 이걸 많이 써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측량입니다. 이 전자평판 측량을 통해서 두 필지 토지를 이렇게 그리게 될 겁니다. 이쪽은 100번지, 이쪽은 101번지가 그려질 거예요. 이때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면 위에 그려진 경계라고 해서 도면 위에 그려진 경계라고 해서 도면상의 경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표면 위에 이 설치된 담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표상의 경계라고 불러요. 이 지표상의 경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입니다. 민법에 상린관계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셔요. 민법에 211조인가 거기서부터 규정이 쫙 있습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요. 이 상은 서로 상자고 리는 이웃닌자예요. 이웃닌자. 갑과 을은 서로 이웃관계죠. 맞습니까? 갑과 을은 서로 이웃인 관계인데 이웃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규정이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요. 민법에서. 이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도면상의 경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법이 여기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법이라는 법은 일반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에요. 일반적인 생활관계. 그래서 이 민법을 일반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해서 일반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정보법은 토지 정보와 관련된 특별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토지 정보와 관련된 특별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공간정보법입니다. 그래서 공간정보법을 특별법이라고 불러요. 특별한 생활관계를 규율한다고 해서 특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그려질 때는 정확하게 그리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담장을 부시고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 도면 위에 토지가 분할 합병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그러면 처음에 그릴 때는 정확하게 그렸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이 경계와 이 경계가 달라지는 경우도 가끔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지표상의 경계와 도면상의 경계가 달라질 때는 어느 경계를 우선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어느 경계를 우선할까요?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법이니까. 그래서 도면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저거를 옮겨야 돼요.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이게 원칙입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헌법에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도면상의 경계가, 이 경계가 위조가 됐다든지 변조가 됐다든지 허위로 작성이 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이 되었다면 이때도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지표상의 경계가 우선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외적으로. 되셨을까요? 다 기출 지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간정보법을 공부하시는 겁니까? 민법을 공부하시는 겁니까? 공간정보법. 따라서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이 도면상의 경계를 이걸 생략해서 그냥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정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서 경계는 당연히 도면상의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만약에 지표상의 경계를 얘기하고 싶다면 경계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지표상의 경계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때 이 경계들이 만나는 점들이 있죠. 요 경계들이 만나는 점들이 있죠. 여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점이라고 부릅니다. 경계와 경계들이 만나는 점, 경계점이라고 불러요. 이 경계점은 이게 경계들이 만나는 점이니까 이렇게 꺾여 있죠. 그래서 굴곡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도면 위에서 그림 형태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이 경계점인데 이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 이것이 바로 경계예요.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 이게 경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곡선으로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곡선이 되면 최단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경계는 직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경계 직선주의라고 얘기하고 우리 시험에 10번 이상 나왔을 겁니다. 경계는 직선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사각형으로 그린 건데요. 토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도면 위에 그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작은 직선들을 연결해서 그려야 돼. 이렇게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선이 다 있는 겁니다. 직선이 도면 위에서는. 그래서 이 도면상의 경계는 직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표상의 경계를 도면 위에 실제의 형태대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실제 형태로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도면상의 경계는 무조건 직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실형대로 그려서는 안 되고 직선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때 직선에서 이 선은 이런 거죠. 선. 그렇죠. 이게 선이에요. 그렇다면 이 선은 면적, 넓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넓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로선도 있어야 되고 세로선도 있어야 되죠. 그러지만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넓이가 구해질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선에 불과하니까 이 넓이가 없어요. 따라서 이 가운데를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까? 넓이가 없으니까 쪼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쪼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쪼갤 수는 없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경계는 불가합니다. 나누는 것이. 이를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경계는 넓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쪼개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를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나눌 분자예요.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 토지를 실제 크기 그대로 도면 위에 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게 큰 종이는 없으니까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그려야 되겠죠.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척. 그렇죠. 그래서 얼마로 축소했느냐면 600분의 1로 축소를 해서 그린 겁니다. 예를 든다면 600분의 1로 축소해서 그린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면이 한 장 더 그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6000분의 1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보다 크게 그려질까요? 작게 그려질까요? 작게 그려질 겁니다. 훨씬 작게, 이만하게 그려질 겁니다. 100번지와 101번지가. 그러면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도면 위에 그려진 상태죠. 그러면 어느 것이 좀 더 정밀할까요? 이 경계가 600분의 1이 훨씬 정밀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도면 위에 등록이 되었을 때 경계는 대축척이 훨씬 정밀하니까 어느 경계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대축척. 이를 축척 종대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축척은 대축척을 따라야 된다는 원칙. 이 종자는 따를 종자예요. 따를 종자. 그래서 서로 다른 축척의 도면 위에 등록이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대축척이 정밀할 테니까 대축척을 따라야 될 겁니다. 축척 종대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갑과 을이 인접토지 소유자죠. 합의를 통해서 요거 푸시고 옆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을까요? 갑과 을이 있겠죠. 일부를 분할해서 매매로 처분한다든지 증여한다든지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갑과 을이 합의를 통해서 이 경계를 갑과 을이 이렇게 멋대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도민이 경계를 결정하는 주체는 갑과 을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이 결정의 주체예요. 따라서 갑과 을이 합의를 통해서 옮기고 싶다면 지표상의 경계는 옮길 수 있지만 도면에 위에 등록된 경계는 직접 옮길 수는 없고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서 지적소관청이 옮겨서 그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계는 갑과 을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움직여서는 안 돼요. 이를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움직이고 싶다면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되고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야 되고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서 옮겨야 됩니다. 이를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경계는 일단 결정이 되면 토지 이동 등의 사유가 없을 때 움직여서는 안 되는 성질이 있다는 원칙,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1쪽을 보시면 경계에 관한 일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다 설명이 됐고요. 왼쪽에 의부터 보시죠. 의를 보시면 첫째 줄에 직선 나와 있습니까? 네, 직선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인 한 필지 토지별로 지적 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좌표의 연결을 구획한 선을 말한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되셨죠? 여기서 좌표는 뭐냐면 이거예요.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X축 설치하고 Y축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는 0,0 원점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경계점을 전부 다 뭘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까? X좌표, Y좌표로. X좌표, Y좌표로 다 전환시킬 수 있습니까? 이를 경계점 좌표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좌표값을 연결한 선, 이 좌표값을 연결한 선이 뭐라는 겁니까? 경계. 그렇죠. 그래서 그 경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이라는 문구가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선이 꺾이는 점이겠죠.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굴곡점, 꺾이는 점이죠.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도는 그림 도자, 해는 풀해자. 지적도나 임야도의 그림 형태로 풀어서 등록하거나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경계 직선지 나와 있고요. 3번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3번도 지표상의 경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 시험에 오지선다 중에서 하나의 지문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작년에도 5개의 지문 중에 하나로 출제가 됐어요. 다만 지표상의 경계니까 정답으로 출제하진 않고 5개의 지문 중에서 하나로 보통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겠습니다. 판례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42쪽을 보시면 2번을 보시죠. 지적소관청은 밑줄 치셨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밑줄. 다음의 상황을 등록한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밑줄 칩니다.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입니다.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에요. 뭐를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그렇죠. 그럼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등록사항이 거기 먼저 소재와 지번,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관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을 이 등록부에 표시할까요? 표시하지 않을까요? 표시해야 되겠죠.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라는 것을 이름표 역할로서 등록해야 되겠죠. 당연히 소재 지번은 등록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경계점 등록부. 따라서 경계점에 관한 각종 정보가 등록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정밀하고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좌표값입니다. 맞습니까? 다만 좌표값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모든 토지마다 좌표값을 수집하는 건 아니에요. 땅값이 비싼 지역, 따라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따라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점과 경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 지역의 토지만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합니다.
그 지역은 구체적으로 이따 보시겠지만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과 축척 변경 측량 시시지역이에요.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과 축척 변경 측량 시시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있을 때만 등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로에 밑줄 치시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된다 밑줄 치십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위치 설명도인데요. 위 동그라미 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죠. 1번에 공부상의 지목 동그라미, 실제 이용 지목 동그라미. 두 개 다 치세요. 지목 둘 다. 치셨습니까? 그 다음에 사진 파일에서 사 동그라미, 파 동그라미. 그리고 종류 및 위치에서 종 동그라미, 위 동그라미. 치셨습니까? 그러면 거기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여백에다가 이렇게 쓰시죠. 위설, 지모, 사파, 종이. 이렇게도 외우셔야 돼요. 위설, 지목, 사파, 종이 이렇게 쓰십니다. 그리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워낙 잘 나오니까 위설, 지목, 사파, 종이. 그렇죠. 시험에 워낙 잘 나와요. 넘기겠습니다. 지상 경계의 결정 나와 있는데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련제로 거의 경련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상 경계 결정 보겠습니다.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토지를 옆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 100번지 토지일 테고 101번지 토지일 텐데 소유자는 갑이고 소유자는 을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담장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담장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이 두 필지 토지를 도면 위에 등록할 때는 측량이 필요하죠. 이때 하는 측량을 평판 측량 내지는 전자 평판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측량을 통해서 평판 측량, 전자 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그리게 될 겁니다. 두 필지를. 그런데 문제는 이 실제 토지의 경계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그릴 것인지 1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야 될 것인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야 될 것인지 요게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1, 2, 3번 만약에 1번을 기준으로 해서 도면 위에 그리게 되면 을에게 유리하죠. 3번을 기준으로 해서 도면 위에 그리게 되면 갑에게 유리하죠.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그려야 되겠습니까? 가운데. 그렇죠. 중앙. 근데 이게 법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왜 법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느냐면 우리 민법에 의하면 요 담장은 인접토지 소유자가 절반씩 소유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접토지 소유자가 절반씩 소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경계로 해서 그릴 수밖에 없습니까? 중앙. 그렇죠. 이 두 필지 토지는 연속해서 붙어 있습니까? 연속해서 접하고 있죠. 그리고 높은 부분, 낮은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도면 위에 그려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구조물은 갑과 을이 같이 소유하고 있죠. 절반씩. 그래서 중앙을 기준으로 그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갑과 을이 이 담장을 같이 소유하고 있을 때 중앙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갑의 단독 소유라고 한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그려야 될까요? 여기. 왜냐면 갑이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얘기는 이 담장 구조물을 갑이 설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갑이 설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부분이 갑 소유 토지니까 갑이 단독으로 설치했겠죠. 따라서 어디를 기준으로 그려야 될까요? 3번.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을은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갑의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가 길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이 구조물이 을 소유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을 소유라는 뜻이죠. 따라서 어디를 기준으로 그려야 됩니까? 1번을 기준으로. 원래는 갑을이 공동 소유인데 을이 단독으로 소유한다면 1번에 의해서 그릴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구조물의 소유자가 같을 때는 중앙이라고 했죠. 다를 때는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때는 연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100번지와 101번지가. 보통은 이 토지가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있을 때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시멘트를 발라 놓는다든지 자갈을 설치한 다음에 철망으로 엮어버리죠.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러면 이 두 필지 토지의 경계를 도면 위에 그려야 될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그려야 될지. 구조물이 있을 때 한 달 동안 내내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내내. 어디부터 무너질까요? 위부터 무너지겠죠. 안 무너지는 부분은 어딜까요? 여기겠죠.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도면 위에 그리게 되면 비가 많이 쏟아졌을 때 도면상의 경계와 지표상의 경계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는 부분을 기준으로 그려야 돼요. 어딜까요? 아래쪽 하단부.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그때는 하단부를 기준으로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우시다 보면 상단부인지 하단부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유를 따져가셔야 돼요. 이유를. 무너지지 않는 부분 하단부를 기준으로 경계가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구조물을 을이 설치를 했다면 어디가 경계가 될까요? 상단부. 만약에 갑이 설치했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그려야 될까요? 하단부. 갑이 이만큼 설치하고 을이 이만큼 설치했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그려야 될까요? 가운데.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조물의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그렇죠. 네. 이거는 경부 고속도로를 그린 거예요. 경부 고속도로. 그런데 경부 고속도로를 보시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시멘트를 발라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자갈을 쌓아 놓은 다음에 철망으로 엮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가생이에 홈이 파여져 있죠.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 왜 파여져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물 빠져나가라고. 그렇죠. 홈이 파여져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절토된 토지라고 불러요. 파였다. 절토된 토지.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야 되냐? 상단부냐? 그럼 맨 밑에 여기냐? 또는 여기냐? 요게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서 도면 위에 그려야 되느냐? 이때도 어디를 기준으로 그리냐면 이쪽은 100번지 토지입니다. 갑이 소유해요. 이건 고속도로니까 101번지 토지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소유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도로공사 소유. 그러면 이거는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인데 높은 부분, 낮은 부분이 있죠. 그럼 원칙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단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단부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버리면 여기나 여기를 기준으로 맨 파인 부분이든지 그 바로 위든지 이쪽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버리면 도로공사는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가 안 됐죠. 그럼 시멘트가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철망이 끊겼다든지 그러면 낙석이 떨어질 테고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돼서는 안 돼요. 도로공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제일 꼭대기. 그래야지만 도로공사가 이걸 관리할 테고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절토된 토지의 경우에는 가장 꼭대기 부분 상단부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유를 자꾸 따져 가셔야지만 덜 헷갈리셔요. 그 다음에
바닷가를 그린 겁니다. 바닷가를. 여기는 밀물대. 여기는 썰물대. 밀물대, 썰물대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가장 차 있을 때는 여기. 그 다음에 가장 덜 차 있을 때는 여기.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부분을 우리나라 말로 갯벌이라고 불러요. 한자말로 간석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토지와 바다의 경계를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 여기냐, 여기냐, 또는 평균이냐? 요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버리면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이 물에 잠길 때도 있고 물에 잠기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 물에 잠길 때는 바다가 돼버리고 물에 잠기지 않으면 토지가 될 겁니다.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그럼 관리가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바다가 절대로 될 수 없는 부분, 고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됩니다. 어딜까요? 여기.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바다일 때는 최대 만조의 밀물대. 그 다음에 강일 때는 최대 만수의 여기 최대 만수의라고 불러요. 이걸 바다일 때는 최대 만조위라고 부르고요. 이건 조수라는 뜻이에요. 강일 때는 최대 만수의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뭐라고 자꾸 출제하느냐면 평균 해수면, 평균 수면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평균 해수면, 평균 수면이 아니라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를 기준으로 도면 위에 그려지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방을 썼습니다. 이렇게 제방을 쌓고 여기를 메꿨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예요. 제방을 쌓고 메웠어요. 그러면 이 공유수면 매립지도 토지로 봅니다. 지목이 제방이겠죠. 제방. 이때 원칙은 바다일 때는 최대 만조위 여기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기준으로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결정이 되면 이 부분은 토지가 돼버립니다. 극경사 있는 부분.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토지가 돼버리면 꼭 여기를 쓰는 놈들이 있어요. 특이하게 이상한 놈들이죠.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이거 뭘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합니다. 관리가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를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를 경계로 삼냐면 여기를 경계로 삼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깥쪽 어깨라고 불러요. 바깥쪽 어깨. 그러면 안쪽 어깨를 경계로 삼으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도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건 토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안쪽 어깨가 아니라 바깥쪽 어깨. 최대 만조위가 아니라 바깥쪽 어깨.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이해를 하셔야지만 덜 헷갈리실 거예요.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45쪽에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려는 경우의 기준 나와 있는데 1번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어디라고요? 중앙. 연속해서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하단부, 무너지지 않는 부분 하단부. 도로, 구호 등의 토지에 절토, 파였다라는 뜻이에요.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경사면의 어디라고요? 가장 꼭대기, 상단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즉 평균 해수면, 평균 수면이 아니라 최대입니다. 최대.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안쪽 어깨도 아니고 최대 만조위도 아니고 어디라고요? 바깥쪽 어깨. 넘겨보시면 어라? 이게 왜 오류가 났지? 46쪽을 보시면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의 1부터 3까지 규정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잘렸네. 거기 쓰시죠. 1부터 3까지 규정 그 밑에다가 여백에다가 1부터 3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기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맨 위에 거기 반가로 2번이 있죠. 네, 시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을 보시면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를 분할할 때는 도면 위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정확하게 분할해야 되죠. 정확하게 분할해서 경계를 그려야 될 겁니다. 도면 위에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는 정확하게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경계를 그려야 돼요. 정확하게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표상의 경계점 표지에 표석을 설치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야 돼요. 표석을 표지라고도 부르는데요. 결국은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해서 제대로 분할하라는 겁니다. 거기 2번이. 그러면 거기 밑에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 1, 2, 3, 4, 5번에 5, 6번에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공통된 단어가 분할.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분할이라는 단어가 없는 게 정답이에요. 요게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은 분할할 때 이루어집니다. 분할할 때. 그래서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그게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 나와 있죠. 네, 이것도 별표 치셔야 됩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이 토지는 100번지 토지입니다. 100번지 토지인데요. 이 토지 위에 지상 건축물이 이렇게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소유하냐면 갑이 소유하고 갑이 살고 있습니다. 갑이. 그런데 토지 소유자 갑은 이 100번지 토지를 분할을 하고 싶어요. 분할을. 그러면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느냐?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하면 이 건물의 대지 지번은 몇 번지가 될까요? 분할을 해서 여기는 100번지, 100의 1번지로 두 필지로 나눠졌을 때 이 건물의 대지 지번은 네, 몇 번지일까요? 네. 또는 이 갑의 주소는 몇 번지일까요? 왜요? 네? 아니, 주소나 대지 지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번을 부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소나 대지 지번. 네? 헷갈리죠? 잘 모르겠죠?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처럼. 따라서 이렇게 분할하지 말라는 겁니다.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상 건축물이 있을 때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갑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분할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토지를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의 사익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 있다면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갑의 사익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 있을 때는 이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다면 지상 건축물을 분할할 수가 있어요. 법원의 판결은 주변 사정을 고려할까요? 안 할까요? 누가 그래요? 안 한다고? 주변 사정을 고려하는 판결이 있어요. 그 판결의 이름은 사정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행정법에. 사정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변 사정을 고려해서 판결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변 사정은 공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정을 고려해서 판결이 나옵니다. 공익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두 번째,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 공공사업은 공익입니까? 사익입니까? 공익이겠죠.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건 공익일까요? 사익일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거는 공익일까요? 사익일까요? 뭔가 공익적인 느낌이 안 나옵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선. 그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분할하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건 전부 다 공익이 개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게끔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한번 읽어나 보죠. 꼭 외우셔야 됩니다. 네 개니까 얼마나 시험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서. 이런 것들은 두 문자를 따시면 안 돼요. 두 문자가 15개가 넘어가 버리면 두 문자에 두 문자를 또 만들어야 돼요. 여러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두 문자 적게 만든다. 이렇게 쉬운 거는. 다시요. 첫 번째 뭐라고요?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그렇죠.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뒤따르는 지목이 있어요. 8개가 있는데요.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나오면 반드시 뒤따르는 지목 8개가 있는데, 지목의 부호가 철, 제, 천, 구, 유, 수, 하, 도. 요 지목이 반드시 뒤따라 나옵니다. 철은 철도용지, 제는 제방, 천은 하천, 구는 국어, 국어는 또랑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유는 유지, 유지는 고인, 연못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지,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는 수도용지, 학은 학교용지, 도는 도로. 그래서 이렇게 줄잡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가 묘지로 돼서 분할하는 경우, 그러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목이 반드시 뒤따라 나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밑줄 치죠. 47쪽을 보시면 예외 치셨습니까? 거기 예외를 보시면 첫 번째 확정 판결 밑줄, 두 번째 공공사업 밑줄,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밑줄, 네 번째 두째 줄에 도시군 관리 계획선 밑줄.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4번을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재의 상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재의 상황이, 여기부터 밑이죠. 공사가 완료된 현재의 상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 밑줄 치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현재의 상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 밑줄 치셨습니까? 미리, 그 다음에 밑줄 다시 치죠. 미리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미리 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밑줄 치십니다.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면적을 가겠습니다. 면적. 면적을 보실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번지 토지입니다. 소유자는 갑이고요. 이 100번지 토지를 측량을 통해서 도면위에 등록이 될 겁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그렇죠. 전자평판 측량 또는 평판 측량이 될 겁니다. 주로 전자평판 측량을 써요. 요즘은. 전자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경계가 그려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도면 위에 그려지는 이 경계는 이 토지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이 여기에 그려지는 겁니다. 측량을 통해서.
그러면 토지를 높은 데서 내려다 봤을 때 요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냥 평면으로 보일 겁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맞습니까? 그렇죠. 결국 위에서 봤을 때 그 모양은 평면으로 보이니까 요 모양이 나올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그렇죠. 이때 요 모양이 여기에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이 안의 넓이가 바로 이 넓이가 도면상의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그 경계가 그려지면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렇게 테니스 라켓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대놓고 여기서 눈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면상의 면적이에요. 다시요. 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경계가 그려지면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여기서 눈으로 측정해내는 게 바로 도면상의 넓이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 도면상의 면적은 경사면적일까요? 수평면적일까요? 수평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평상의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 요 면적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 면적을, 요 넓이를 이걸 지표상의 면적, 지표면 위의 면적이라고 해서 지표상의 면적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이게 경사졌죠. 따라서 경사면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지표상의 면적, 경사면적에 적용되는 법률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서 이거는 민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간정보법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간정보법상의 면적은 도면상의 면적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관한 정보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할 때 그 면적은 이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간정보법 시간이니까 생략해서 그냥 면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면적은 도면상의 면적, 수평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지 경사면적, 지표상의 면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자면적 측정을 통해서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해낼 수도 있고, 두 번째, 여기 X축을 설치하고 여기 Y축을 설치해버리면 여기가 원점 0,0이 되죠. 그러면 이 경계점이 뭐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까? X좌표, Y좌표로 전환이 되겠죠. 이렇게 X좌표, Y좌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X좌표, Y좌표를 구하는 측량이 뭐냐면 경위 측량이라는 거예요.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를 사용해서 측량한다고 해서 경위 측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 의자예요. 기구를 사용하는 측량이라는 뜻입니다.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점이 결국은 좌표값이에요. 그래서 이 경위 측량을 통해서 좌표값이 수집이 됩니다. X좌표, Y좌표. 여기 숫자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불러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값이 수집됐다면 경위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됐다면 이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이 면적을 계산해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면적을 계산해내는 프로그램을 돌려버리면 컴퓨터가 면적을 계산해버립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좌표면적 계산법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면적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만 인정이 됩니다.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 좌표면적 계산법, 두 가지 방법으로만 면적이 측정이 돼요. 어떠한 방법이 좀 더 정밀한 면적이 나올까요? 좌표면적 계산법이 훨씬 정밀한 방법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제로 도면이나 좌표 등록부가 있어야 되겠죠.
도면이나 좌표 등록부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 맞습니까?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떠한 측량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평판 측량 또는 전자평판 측량.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량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경위 측량.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측량과 연관이 되는지를. 그렇죠. 그러면 책을 보겠습니다. 48쪽을 보시면 의의가 나와 있죠. 첫째 줄을 보시면 수평면상의 넓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면적은 도면상의 면적을 얘기하니까 수평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표상의 면적도 아니고 경사면적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표상의 면적과 이 도면상의 면적을 비교할 때 어느 면적이 더 넓습니까? 이쪽이 더 넓죠.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면적은 실제 면적보다 크게 등록됩니까? 작게 등록됩니까? 작게. 더 면적이 작게 등록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것도 기출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줄을 보시면 경사를 이루고 있는 토지는 실제 지표상의 면적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보다 넓게 된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도상에서 측정한 면적이 대부분이나. 그렇죠.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좌표값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축적변경 측량 시행지역, 지적확정 측량 시행지역에서만 좌표값이 있다고 했죠.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서 좌표로서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면적 측정의 방법 밑에다 쓰시죠. 평판 측량 내지는 전자평판 측량과 연결된다는 거. 이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좌표면적 계산법이 있죠. 그 밑에다 쓰시죠. 경위 측량. 이렇게 연관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면적의 단위가 나오는데 제곱미터 단위를 씁니다. 면적은 미터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미터법이라는 법에서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를 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330제곱미터는 평으로 치면 100평인데요. 100평으로 등록할 수는 없고 330제곱미터로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곱미터 단위를 무조건 써야 돼요. 제곱미터 단위를 쓰지 않고 평으로 쓰게 되면 미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신 거예요.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니까 깜빵에 가야 되겠죠. 굳이 평을 쓰고 싶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제곱미터 쓰고 옆에 가로를 쳐야 돼요. 보통 분양은 분양공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곱미터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면적 측정의 대상 옆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나중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면적의 결정 및 측량 계산의 끝수 처리. 면적에 숫자가 나오죠. 그때 가장 끝에 있는 수를 끝수라고 불러요. 숫자의 가장 끝에 있는 수 끝수. 이 끝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끝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4452. 이 사자는 버릴 사자입니다. 2번 앞자리로 편입시킨다, 올린다 라는 뜻이에요. 2번. 그러면 4452은 뭐냐면 끝수를 처리할 때 1, 2, 3, 4까지는 버리고 버릴 사자예요. 그리고 5, 6, 7, 8, 9는 앞자리로 올린다. 이걸 4452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또 끝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면 5452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4452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5452이라고 부릅니다. 이 5452는 뭐냐면 끝수를 처리할 때 끝에 있는 수가 5일 때는 버리고 5일 때는 올린다. 5일 때 버리는 경우도 있고 5일 때 올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를 5452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이게 4452과 5452을 비교할 때 5452이 좀 더 정밀하대요. 대학 교재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왜 정밀한지는 대학 교재에 안 써 있더라고요. 네, 더 정밀하다. 따라서 그 공학계통에서는 4452을 쓰지 않고 5452을 쓴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대학 교재에.
전문 서적에. 그러면 이 545입이 좀 더 정밀한데 거기 49쪽에 면적의 결정 및 그 수철이 나와 있죠. 거기 동글뱅이 1번, 2번은 545입을 설명한 겁니다. 읽어보시면 뭔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설명드리면 금방 아십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적의 결정 및 끝 측량 개선의 끝수철이 0 제60조 오른쪽에 여백이 있죠. 여백에 545입 써 넣으십니다. 545입 이렇게 써 넣으세요. 쓰셨습니까? 궁금하시죠? 545입 어떻게 하는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3월 달에 가르쳐 드릴 겁니다. 궁금해 하시라고. 그러면 금방 알아들으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박스가 나와 있죠. 이게 545입입니다. 이걸 좀 더 정리한 거예요. 이 박스가. 그래서 545입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좀 궁금해 하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지적 공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